네, 저희 조금 전 그 컴퍼니 백브리핑 시간 마지막에 우리 이프로님과 그리고 안승찬 기자께서 100억 가진 송강호로 태어날 거냐, 뭐 어허. 정우성으로 태어날 거냐, 뭐 이런 정말 의미 없는 정말 의미 없네요, 정말. 뭘로 태어나도 대박 아닙니까, 둘 중에? 그런 의미 없는 그러니까요. 질문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사실 그건 의미 없고 우리 이다솔 프로님은 정프로, 이다솔 둘 중에 누구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로 태어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생각으로 굉장히 만족감이 높으시고. 만족하면 살아야죠. 그렇습니까? 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네, 저는 솔 프로님으로 태어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안 되는데 엮이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이분은 누구로 태어나고 싶으실지 우리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태어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전 저희 집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혹시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였을까요? 네,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좀 부럽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아내분과 같은 삶, 즉 박근영을 남편으로 맞은 그 삶이라면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뭐 이런 그렇구나. 말씀 네, 아니시겠습니까? 많이 피곤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또 아내분과 자제분들을 다른 곳으로 여행 보낼 그 희망에 부풀어 있던 박근영 부장님의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그 희망이 찬 시장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주말 사이에 공포감을 그동안 조성했던 인플레이션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기대감이 이 주말에 미국장에 상당히 잘 폭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증시 상승에 이어서 뭐 코스피도 오늘 24포인트 정도 갭 상승하면서 2,662포인트 정도로 출발을 했는데요. 기관이 양시장 현물 순매수 속에 외국인들은 아침 출발할 때 현물을 다소 좀 매도를 하고 선물 매수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10시경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양시장 현물 순매수로 전환했고 기관도 선물 순매수 전환하면서 사실상 개인만 나 홀로 현 선물 매도세가 하루 종일 이루어졌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여부에 대한 경계 심리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이 거래일 연속 현 선물 동반 매수세가 유입됐고 오전으로 본다면 업종별로는 뭐 섬유유복이나 서비스업, 비금속 광물이나 건설, 화학, IT 등 경기 민감 업종들의 강세가 계속 나타났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BDI나 이런 쪽에 하락에 따른 뭐 해운 업종과 관련된 운수 창고라든지 전기, 가스, 보험, 통신 등 방어주 업종에 상대적인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뭐 7월 곡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 곡물주가 이제 장중에 급등을 보였고 7월 곡물 이건 무슨 이슈예요? 좀 이따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엔터미디어 업종도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괜찮았고요. 상하이 같은 경우도 지금 상하이의 빠른 경제 회복과 진작을 위한 행동 방안이라고 해서 50개 정책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가동 재개하는 화이트리스트 전체 취소가 되면서 전면 가동 재개가 실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외국 자본이라든지 유치 그리고 소비 촉진, 투자 확대 관련된 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임대료 할인과 그다음 전기, 수도, 가스 비용 3개월분에 10% 정부 지원 실시 등 각종 부양 정책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5월 29일 기준으로 상하이와 베이징의 신규 확진자가 각각 67명과 12명으로 근본 사이클의 최저치까지 기록되면서 이 봉쇄 완화 그리고 재오픈 관련된 강화가 굉장히 기대감을 높이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1,250원이 저항을 아래로 내려가면서 1,250원도 깼어요? 네, 1,238.6원으로 끝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네. 2월 이후에 최초로 50일 평균선을 하회하는 이런 원달러 환율의 모습을 보였고요. 환율이 많이 빠졌네요. 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후퇴되고 그다음에 7월에 ECB의 금리 인하 예정 등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도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은 보는 것 같고요. 지난주 글로벌 주식 펀드에 일주일 동안 210억 달러 순유입이 되면서 10주 만에 최대 규모의 또 주식 자금이 글로벌 쪽으로 펀드가 유입됐다, 자금 유입됐다는 것도 이제 뉴스로 알려드렸죠.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업종 매수 전환했고요. 운수창고나 기계, 은행 업종 정도만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게임이나 반도체 매수 우위를 보였고 기관은 전체적으로 매수를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주 후반, 중반 이후부터 미국의 대차 제품 축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경계감은 여전한데 국내 상장사 코스피 기준 영업이익이 255조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난 저점이 2,550을 깨기는 좀 만만치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항선 2,650을 기술적으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2,700포인트 시도는 일정 부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좀 힘을 낼지 아니면 잠깐 반등했다가 또 힘을 잃을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어떤 섹터와 어떤 테마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였습니까? 네, 처음에 말씀 잠깐 주셨던 뭐 영화 미디어 컨텐츠 쪽인데요. 범죄도시 두 번째 이야기가 전일 기준인가요? 지금 65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거의 1,000만 가겠네요, 그죠? 뭐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영화가 굉장히 재밌다고 입소문들이 좋고 기대 그 점수가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어서 네. 아마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1편 기준이 688만 명을 봤으니까 1편보다는 충분히 이제 초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 네. 말씀드렸듯이 컨텐츠리 중앙이 이제 제작 배급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칸 영화제 이번에 뭐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의 감독상, 브로커에 출연한 배우 송강호 씨가 이제 나무주연상을 하면서 전반적인 CJ ENM 관련된 영화 관련된 그 관심도 상당히 높아졌는데 다소 CJ ENM 같은 경우는 음봉을 좀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화 개봉했을 때 이제 흥행 여부는 또 다른 이야기니까요. 수상 이외의 흥행 여부를 좀 보자는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헤어짐 결심 같은 경우는 제작사가 모호 필름 여기가 이제 CJ ENM 자회사고 네. 58.46% 지분을 갖고 있고요. 브로커라는 영화의 제작사는 영화사 집인데 카카오 엔터가 100% 갖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개봉 예정인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 같은 경우도 현재 예매율이 1위 정도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 8시 기준 예매 관객 수가 25만 명을 돌파해서 첫날 뭐 한 30만 명 가까이 찍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라기 보입니다. 월드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6월달 이후로 7월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뭐 영화들이 마녀 두 번째 이야기나 탑건, 그다음에 토르 러브 앤 썬더, 그다음에 한산, 뭐 헌트 이런 영화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이 극장 쪽은 상당히 조금은 호황을 계속적으로 나타날 거다 보는데요. 2000년에 약 그 2억 2,668만 명 정도가 영화 관객으로 들어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보신 모양인데 팬데믹 이후에는 2000년과 2021년 20년과 21년 사이에 6천만 명 수준으로 굉장히 대폭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은 지난 5월 1일부터 24일까지 1,111만 392명이 영화관을 찾았다 하고요. 3월에 한 달간 관객 수가 280만 2,365명. 거기 대비 한 3배 정도 늘었고 4월 한 달간 관객 수가 312만 232명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약 2.5배 정도 증가한 수치니까 최근에 확실히 영화관은 뜨겁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 관련된 이슈도 뭐 경쟁 심화 때문에 뭐 컨텐츠 업종들이 다소 조정을 한번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한국 컨텐츠 관련된 수요는 여전히 늘어날 것으로 계속 분석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 전체적으로 지금은 애플 플러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오리지널 파친코 그 드라마 때문에 이슈가 한번 몰이가 됐었고 파라마운트 플러스나 HBO 맥스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 독자 진출이 아닌 아마 이제 국내 OTT하고 협업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파라마운트 플러스는 티빙과 아마 상호 콘텐츠 공급이 되고 있고 HBO 맥스 같은 경우는 웨이브와의 협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여전히 컨텐츠 쪽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채팅창에도 좀 나오고 영화 뭐 개봉이라든지 출시될 때 항상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 해외 뭐 190개국 진출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알아본 결과 190개국에서 개봉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90개국 혹은 뭐 100개국 뭐 이렇게 이제 나올 때마다 그 나라들의 판권을 돌릴 수 있는 그 계약한 회사 그런 선계약하는 회사들 있죠. 그런 이제 배급사들이 이제 붙는다는 얘기지. 그 배급사랑 계약을 한다는 얘기지. 100개국에서 뭐 개봉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아니니까 혹시라도 영화 같은 거 나올 때 뉴스 나올 때 야 이게 뭐 100몇십 개국이랑 계약해서 거기서 다 개봉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해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라이브 내용 여기서 나왔었나요? 어허. 아닙니까? 아하. 왜 정프를 꼭 그런 식으로 보시죠? 죄송합니다. 네, 이건 매불쇼 겁니다. 매불쇼. 근데 극장이 제가 이제 다른 거보다 최근에 이게 보니까 네.
이 한 2년 동안 되게 어려웠잖아요. 음흠. 어려운 상황 동안 그 키오스크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 이제 티켓 판매 같은 거.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지금 네. 어쨌든 뭐 극장도 사실 뭐 인력 고용이 적은 산업은 아닌데 이 어쨌든 이 업체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좀 무인화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돼 했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지금 뭐 티켓도 그렇고 뭐 팝콘도 맞습니다. 그렇고. 진짜 비싸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뭐 살아남은 업체들은 다시 이제 지금 손님 맞을 준비들이 끝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아까 부장님 말씀처럼 여름에 블록버스터 영화도 좀 기대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한동안 좀 열기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극장 관련된 오늘 움직임 좀 있었다는 말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뭐 로봇 관련주가 역시 또 약간 이어진 얘기입니다. 네, 뭐 미국 시장도 지금 이제 임금이 워낙 비싸고요. 또 이제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슈 때문에 로봇에서 좀 해답을 찾는다는 뭐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미국 제조업체들이 기록적인 로봇을 주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극장 가더라도 최근에 예전에는 티켓 같은 거는 이제 사람이 서서 이렇게 다 확인하고 들여보내주잖아요. 요즘엔 들어갈 때 그냥 QR 코드 찍고 들어가거든요. 그 자리도 확인하고 사람 없이 이제 이렇게 QR 코드로 찍고 들어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꽤 구조 조정이 꽤 되고 있고 다른 걸로 키오스크나 다른 걸로 좀 대체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특히나 이제 삼성 웨어러블 기기 관련해서 이제 제임스 힙이라는 게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보행 보조용에서 피트니스용으로 좀 더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뭐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보행 보조 그러니까 이 다리나 허리에 힘을 주는 어떤 보조기구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네. 역으로 생각하면은 힘을 주는 용도가 아니라 오히려 신체 부하를 가하면서 이 피트니스나 다른 쪽으로도 응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제임스 시연 영상에서 보면은 AR 글래스를 이용하면서 끼고 운동을 이제 제임스 힙을 끼고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는 모습까지 선보여 있어서 제임스를 통해서 이제 차후에 자세 교정까지 가능하고 피트니스 시장에서 용도가 상당히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로봇 사업팀이 이르면 8월에 피트니스용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야기 나오는데요. 네. 당초에는 원래 이제 보행 보조 로봇을 개량한 제품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피트니스용 전용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의료기기용 로봇 시장을 넘어서 확장을 하면서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한 이 운동용 그 기능성 웨어러블 로봇까지 네네네. 출시하면서 다양한 구매층이 공략될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 로봇 관련들이 오늘도 상당히 네.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미국에서 아마 나온 기사인 것 같은데 그 1분기 미국 시장에서 로봇 주문량이 전년 동기 대비 40%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지금 대략 금액으로는 한 2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관련 통계를 이제 집계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특이점은 여태까지 사실 이 로봇 시장을 특히 주도했던 거는 가정용은 로봇 청소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산업용으로는 대부분 자동차 메이커였습니다. 네. 자동차 조립용 로봇 시장이 거의 한 7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1분기 통계에서는 자동차 쪽 산업 비중이 40%대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관련 시장이 전체가 커졌는데 자동차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어쨌든 다른 수요처 쪽에서 많이 수요가 늘었다는 좀 얘기네. 다방면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네. 내용이거든요. 자동차가 줄진 않았을 테니까. 자동차 그렇죠? 줄지는 않았겠죠. 그렇겠죠. 이제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각 산업 현장에서는 확실히 그 고임금에 대한 준비들이 좀 확실히 화두가 되는 것 같고 아까 우리가 뭐 CGV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관련 서비스 업종도 뭐 키오스크를 포함한 무인화로 넘어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플레 트렌드가 지속되는 환경이 로봇 쪽에서는 계속 기회를 주는 환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임스 힙 같은 게 이제 몸에 딱 입고 뭐 입는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착을 하고 원래는 이제 주행 그러니까 걷는 걸 좀 보조해 주는 그 힘을 좀 주고 무릎에 힘 없는 분들에게 좀 더 도와주고 이런 거에서 이제 오히려 반대로 부하를 더 줄 수 있는 피트니스용으로도 지금 개발이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신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 그 모래주머니 같은 거 모래주머니 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했죠. 타이어 끌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래. 이해하면 되겠군요. 인간이 이제 가제트 형사가 되는 날이 온 거죠. 이제. 네. 자 그리고 삼성 SDI가 좀 악재가 터졌습니까? 예, 악재라기보다는 오늘 약간 노이즈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음. 뭐 첫 번째는 이제 BMW가
시장의 기존 예상과 달리 삼성이 SDI를 제치고 원통형 배터리 공급사로 CATL을 낙점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또 나오면서 조금 센티가 안 좋았는데요. 마침 이제 시티증권 쪽에서 투자 의견을 바이 의견에서 셀 매도 의견을 내면서 기존의 목표 주가를 93만 원대 목표 주가를 48만 원으로 거의 반토막 내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약간 숫자를 잘못 봤나 생각할 정도로 약간 좀 의아했는데요. 시티증권이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그 프리미엄 각형 전지의 하방 리스크가 있다 이런데요. 각형 전지가 지금 뭐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다른 전지의 신뢰성을 보완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기술 발전 때문에 아마 다른 형태의 전지에서도 신뢰성이 향상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CATL을 비롯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생산량 증가가 될 거다. 그래서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SDI 입지가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 점유율 하락입니다. SDI가 배터리 부분에서 이제 다소 보수적인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점유율 하락도 예상된다면서 진체 2020년에 5.8%에서 21년 4.5% 그리고 올해 1분기는 3.6%대로 하락하면서 다소 조금은 경쟁 업체에 비해서 너무 보수적인 증설이 아니냐.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논리고요. SDI도 늘리긴 늘리지만 다른 데들 워낙 빨리 늘리니까 그럴 점유율은 수도 점점 있습니다. 줄어든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쟁 심한데 결국은 완성업체들이 전기차 배터리 내재화에 박차를 가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스텔란티스라든지 사프트 그룹의 SAS가 설립한 EV 배터리 조인트인 AAC를 비롯한 이러한 내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도의 예를 좀 드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내재화 이슈가 있긴 하지만 과연 이게 쉽고 잘 될까라는 의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티증권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 하향하면서 올해부터 2024년까지 영업이익을 약 20% 가까이 하향 조정했고요. 삼성 SDI의 에너지 솔루션 사업의 멀티플을 기존에 22.4배를 적용했었는데 이 멀티플을 11.3배로 확 줄였습니다. 그리고 피어 그룹 멀티플 대비 최대 40%나 디스카운트를 해버리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이렇게 낮췄는데요. 근데 좀 저희가 반박을 해보면 첫 번째 그 양극재 관련된 셀 관련해서는 이제 대부분 다 판가 연동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 하이니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야기하는 중국 업체 LFP보다 여전히 고가 차량에 탑재되고 있고 LFP는 여전히 엔트리 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전가가 하이니켈 쪽이 상당히 용이한데 가격에 대한 수요의 민감도가 당연히 고가 차종은 좀 낮겠죠. 그렇겠죠. 비싸니까 그냥 아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중국의 LFP 셀 메이커들은 가격 전가를 굉장히 어렵게 고전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1분기 실적도 부러지는 게 보였거든요. 또한 최근에 탄산 리튬 가격 급등 때문에 하이니켈과 LFP 관련된 배터리의 가격 차가 굉장히 축소되면서 LFP 경쟁력이 현재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보이는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은 아직까지는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가격 전가가 더 용이한 시장인데 이 미국 시장에는 한국 셀 업체가 지금 대부분 가고 있고요. 중국 업체들은 대부분 다 미국 시장 접근이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그 CATL 같은 경우는 중국의 로컬 내수 비중이 80%나 되기 때문에 네.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못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 빌드백 배러 법안 최대 수혜가 테슬라나 GM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된 셀 업체도 한국 배터리 3사이지 CATL이 그렇게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낮다 얘기되는 것 같고요.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25년까지 예상 캐파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확실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최근에 투자 비중을 좀 생각한다면은 25년 기준에 그 전지 합산 캐파가 약 190기가와트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 캐파가 71기가와트 정도에서 네. 추가로 120기가와트 증설을 표명해서 현금이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그 필요한 현금이 약 7조 3천억 정도 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현금성 자산이 약 2조 3천 원, 그리고 향후에 3년 누적 예상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약 10조 5천억 정도 가만히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자가 필요 없는 회사로 되니까 상당히 또 유상증자나 이런 게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주주 입장에서는 괜찮네요. 이런 괜찮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필요 현금을 만약에 크게 상회한다면은 단순히 뭐 안정적인 증설보다도 추가적인 증설 여력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예상 매출을 좀 이렇게 못 미칠 경우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역시 타격을 받게 되니까 증자 이슈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 부채 비율이 72% 그리고 자본이 15조 6천억 정도
정도를 감안하면 부채 비율 100%를 뭐 추가 차입 한도로 만약에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추가 차입 여력이 약 4조 4천억 규모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국내 서플라이 체인 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향후 3년간 매년 플러스 잉여 현금 흐름이 전망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시티증권의 목표 주가를 48만 원까지 내리는 부분은 제가 보기엔 좀 다소 좀 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목표 주가를 올린다거나 혹은 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다른 증권사들도 있고 시티만 유독 좀 많이 내린 겁니까? 뭐 대부분 다 뭐 좀 작게는 90만 원에서 뭐 100만 원대 이상 목표 주가를 뭐 대부분 근데 하고 시티가 있고요. 아주 특이하게 많이 내린 거군요. 근데 오늘 저는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보면 그 SDI가 작년 9월에 한 82만 원 정도까지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애널했던 경험으로 보면 그때 이제 막판에 이제 TP를 올리신 케이스죠. 그러니까 82만 원에서 바이를 쓰려면 최소 20%는 목표 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 90만 원 중반대 정도 돼야 이제 목표 주가가 나오는데, 근데 약간 이런 경우 같은 경우가 뭐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애널리스트가 이제 중간에 내린 타이밍을 놓친 거죠, 이제. 아 그런 경우들도 네네네 있군요. 놓친 거고, 그리고 이제 워낙에 그러고서 거의 뭐 반토막까지 났다 올라오니까, 그리고 네. 이제 아마 뭐 조금 세부적이긴 한데 그 리서치 센터 하우스별로 목표 주가랑 현주가의 괴리율이 좀 너무 벌어지면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을 해야 되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애널리스트 기술적으로 보면 조금 더 미리 의견 조정을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 타이밍을 좀 뭐 놓친 케이스지 않을까 싶고,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의견을 좀 내렸다는 얘기는 애널리스트의 탑픽이 뭐 다른 쪽으로, 제가 보고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업체를 좀 밀면서 좀 의견을 좀 많이 깎은 거 아닌가. 네. 정상적인 케이스는 사실은 아니죠, 이제. 그렇습니까? 네. 자, 하여튼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깎았는지 뭐 설명 좀 해주셨습니다만 조금은 하여튼 과한 것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우리 부장님의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업종들은 뭐 있었습니까? 네, 역시 이제 오늘 사료, 비료, 뭐 농업 쪽도 움직였습니다. 뭐 늘 반복되는 건 하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인도네시아의 한 외교 싱크테크 온라인 포럼 연설에서 현재 곡물 2,200만 톤이 저장고에 묶여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수출 물량의 절반 수준이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곡물을 필요한 국제시장에 제때 공급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수확한 곡물 재고가 소진되는 작년 물량이죠. 소진되는 7월에 재앙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면은 이 곡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봉쇄를 좀 완화해주겠다 조건을 제시를 하긴 했지만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최근 이제 인도가 밀과 설탕 수출 금지에 이어서 뭐 쌀 수출 제한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인도 같은 경우는 중국에 이은 세계 쌀 생산량 2위 국가이고요. 세계 쌀 수출량 비중은 40%로 수출 1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한 이제 쌀 수출국인 베트남과 태국 정부가 최근에 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 쌀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도 쌀 좀 올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격을 올리면서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하는 동향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이지바이오나 사조동화원, 뭐 누보, 신성홀딩스, 동서 등 여러 가지 이제 사료나 비료, 농업 관련된 이런 쪽들이 역시나 이제 움직였고요. 한국 멜론테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커피 원두 부가세 면제 소식도 있기 때문에 커피와 관련된 쪽도 여전히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AR, VR 이거 애플이 역시 제일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네, 뭐 지난번에 시연 소식에 대한 부분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애플이 이번에 이제 WWDC 이게 세계 개발자 회의인데 6월에 개최 예정입니다. AR, VR 전용 OS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작년 12월 8일 날 리얼리티 OS가 상표 등록이 되었음이 최근 5월에 확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8일 날 상표 등록이 됐는데 그걸 여태까지 이제 확인을 못 하고 있다가 5월달에 확인됐다고 이제 뉴스가 나온 거죠. 네. 올해 2월달에 AR, VR 전용 OS로 추정되는 리얼리티 OS가 소스 코드에서도 발견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외 상표 등록 지원 기한도 WWDC 3일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월달에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애플은 과거에도 WWDC에서 새로운 카테고리 발표 이후에 해외 상표 등록 지원을 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연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따르면은 해당 제품이 2월에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관련주로서는 뉴플렉스 같은 메타의 VR 기기에 FP11을 넣었던 뉴플렉스 같은 종목도 조금 움직였고요. 네. LG이노텍도 여전히 수혜주로 거론되기 때문에 다소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섹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음원 음반 관련주인데요. 여전히 지금 유진투자증권의 보고서도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엔터주들이 약간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지만은 음반 판매량이 여전히 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오프라인 콘서트 지역과 회당 모객 수가 확대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엔터사들의 역대 최대 실적이 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사실은 기존에 이제 활동했던 아티스트도 굉장히 수명이 길어지고 있고요. 새로운 신규 뭐 그룹도 2세대, 3세대 아티스트가 여전히 유의미한 이익을 기여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 4세대 아티스트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약간 신인 어떤 그룹들의 수익화 시점이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는 거죠. 네. 예전에는 초기에 이제 돈이 안 되는 시점이 굉장히 좀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길게 갔다면 최근에는 기존의 아티스트 관련된 효과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수익화 시점이 짧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 이익 체력이 개선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2분기 오프라인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SM. 근데 SM은 사실은 다른 기획사 대비로도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선주로 이야기됐고요. 네. JYP 엔터는 여태껏 이제 실적을 조금 미스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 컨센 대비 미스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차선호주로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아티스트들이 데뷔하고 수익을 땡기는 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전에 뭐 몇 년씩 투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 4, 5년 차 돼서 이제 수익을 땡겼는데 그게 이제 1, 2년 차, 2, 3년 차에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 이런 상황까지 됐다. 이게 투자의 회수 주기도 짧아졌고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또 바뀐 거는 앨범이 하나 나왔을 때 이 앨범이 소진되는 기간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앨범이 나오면 그 활동하는 한두 달 동안 바짝 매출이나 그렇죠. 컨텐츠가 소비되다가 이게 좀 휴식기에 들어갔는데 네. 요즘은 워낙 유튜브를 포함한 이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영상들이 계속 재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활동을 한 2달 마치고 끝내는 쉬는 기간 동안에도 팬들이 그 사이에 그 컨텐츠를 가지고 계속 그 재창조하는 작업들이 벌어지면서 네네. 그냥 앨범 하나 나오고서 실제 매출화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고 그 재밌는 게 제가 아까 저도 여기 오는 길에 여의도 현대백화점을 지나왔는데 오늘 스트레이 키즈라는 맞습니다. 그 JYP 남자 그룹 행사를 하나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꽤 많이 왔어요. 굉장히 많이 앉아 있고 네. 뭐 돗자리 깔고 앉아 있는 수준으로 앉아 계시던데. 네, 네. 근데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오늘 스트레이 키즈가 오는 건 아니고 스트레이 키즈랑 협업하는 굿즈를 오늘 한정 판매를 그래요? 하는 날인데 그 굿즈를 이제 받으려고 대기하는 줄들이더라고요. 그거였구나.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팬덤력이라는 게 이제 뭐 이분들이 다 지금 해외에서 오신 건지 국내에 계시던 분들이 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뭔가 이제 풀리니까 대기하는 줄들이 상당히 열기가 뜨거운 걸 확인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아침 방송 아침 뭐 6시 방송 이렇게도 계시더라고요. 아침에도 계셨구나 그분들이. 새벽 6시부터 이렇게 줄을 서 계셔 갖고 뭐 하시는 분들인가 했는데 스트레이키즈의 뭐 사인회도 아니고 그냥 굿즈. 네, 오늘 방문하는 멤버들이 방문하는 행사가 아니라 어느 특정 브랜드랑 이제 한정판으로 하는 굿즈가 네네, 나오는 대단하네요, 날인데 진짜. 그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돗자리를 까셨더라고요. 이럴 때 이제 돗자리 장사가 또 괜찮은데. 돗자리 장사. 그렇죠. 팝콘도 좀 팔고. 네, 금광 팔아갈 때 그것도 핫도그랑 청바지 장사. 오징어랑 핫도그. 자, 그리고 전력 설비 뭐 전선 이쪽으로도 괜찮았나요? 네, 뭐 한국투자증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뭐 최근에 글로벌 뭐 전기차 판매량 증가도 있어서 전기 수요가 증가하는 건 당연한데요. 네. 이 송배전망 보강이나 신규 건설이 당연히 필요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원천 변화가 송배전망 투자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이제 분석됐습니다. 실제 뭐 국내 전선기기나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의 업황이 작년부터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졌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상승의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실제 뭐 기술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일부 실적 턴어라운드 불구하고 이제 주가 별로 못 올랐었죠. 근데 이제 이로 인해서 전선과 전력기기 업체들의 뭐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더 한층 뭐 더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전선과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도 일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건설기계 쪽도 잠깐 뭐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 침공 이후에 처음으로 동북부 전선에 위치한 도시 하르키우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게 수도 키이우를 떠나서 전투 일선을 찾은 것이 이번에 전쟁 발발 이후에 처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좀 뭔가 전쟁 관련해서는 좀 변화가 조금 있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너무 격화되고 있으면 사실 거기 현장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정말 갑자기 미사일이라도 한 방 날라오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지 않을 것 같은데 현장을 방문했다는 것은 다소 조금 분위기가 좀 그럴 것 같고 뭐 푸틴과 관련된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 가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약간 좀 분위기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종전에 대한 이슈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한데요. 이제 이번에 그 전투 일선을 찾아서 그 원래 모습을 되돌리고 그다음에 방공호를 갖춘 현대식 주택을 짓고 도시를 재건하기 위한 재원을 찾겠다라고 이제 거기에서 현장에서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네. 현대건설기계나 뭐 진성 TC 그다음에 해인이나 흥국 이런 종목들이 종목이 오늘 또 어느 정도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해운. 네, 지난주까지 해운주가 상당히 또 괜찮았습니다. 네. BDI도 최고치까지 올라갔던 분위기여서 굉장히 괜찮았는데요. 이 BDI가 현지 시간 27일 기준으로 전 거래일 대비 약 8.59% 급락했고요. 전주 대비로는 19.8% 하락하면서 상당히 좀 많이 빠졌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BDI가 지난 5월 23일 올해 최고치인 3,369포인트까지 갔다가 이 27일 기준으로 2,681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하락세가 다소 좀 깊게 나타났죠. 그래서 피크아웃이냐 아니면은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한 뭐 경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삼성증권은 장중에 이제 코멘트를 좀 내면서 2분기 누적 평균 BDI가 현재 2,601포인트로 페노션이 지난번에 이제 1,7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던 1분기 평균 2,041포인트 대비해서도 27.5%나 높은 상황이니까 실적은 굉장히 좋을 거다. 그리고 이러한 과도한 우려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장중에 코멘트를 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지난 6주간 북대서양 노선 강세를 기반으로 KF우님이 이제 대폭 상승세를 이으면서 네. 전반적인 지수가 견인되긴 했지만은 선박 쏠림 현상이 조금 있으면서 단기적으로 선박 공급 과잉이 단기적으로 좀 조정세가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의 셧다운이 점진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이제 운임 상승 구간으로 단기적인 조정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아마 다시 좀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 최근에 연간 계약 갱신이 스팟 운임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연간 계약 갱신이 스팟 운임 상승폭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올려서 계약을 했다 그러고요. 4월과 5월에 평균적으로 지금 상하에 관련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4,207포인트로 전년 대비로도 37.6%나 상승을 감안한다면 아마 2분기나 하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한데 전통적으로 컨테이너에서는 3분기 그리고 벌크선은 4분기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러한 성수기 효과도 있으니까 급락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매수 기회로 좀 잡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삼성증권에서 장중 코멘트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태양광 한번 볼까요? 네, 태양광이 뭐 지난주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 상승에 따른 상승 탄력이 감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은 조금 눌림이라든지 조정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이제 지금 전력거래소에서 발표하기를 뭐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이 20% 가까이 늘면서 전반적으로 원자력 설비 비중을 넘어섰다.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24.6%나 오른 18,169.4메가와트로 늘어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중에서도 당연히 태양광이 돋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EU 같은 경우도 리파워 EU 성명서에서 태양광 투자 계획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현재 수준의 2배 이상으로 지금 늘리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루프탑 태양광 설치를 장려하고 있어서 지난해 55기가와트 수준의 태양광을 아마 전체적으로 최근에 뭐 115% 증가하고 있고 이런 수요로 돈다면 아마 100기가와트 설비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태양광 밸류 체인의 가격 상승 그리고 물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 보는데 다만 지난주부터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SDN이나 그다음에 OCI, 하나솔루션 종목들 조금 올랐기 때문에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감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 신규로 바로 들어가기엔 조금 어려운 국면입니다. 신재생은 지금 보면은 이제 국내랑 해외 쪽 분위기가 완전 투심이 막 갈리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정권이 교체되면서 원체 이전 정부에서 신재생을 강조하다가 다시 이제 원전을 좀
회복하려고 하니까 음흠. 국내 쪽에서 바라보는 신재생은 이제 좀 정책적인 지원이 조금 줄어들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 근데 해외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는 어쨌든 신재생이라는 게 결국은 없는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쓰던 전기를 대체하는 자원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경쟁하던 게 주로 이제 뭐 석탄 발전, 뭐 가스 발전, 뭐 석유 발전, 그리고 이제 원전인데, 원자력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발전이 지금 단가가 다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석탄도 올라가고 가스도 올라가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해외 쪽 흐름들은 이 기저발전으로 쓰던 다른 전원들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지금 정도 태양광 풍력 가격들이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정책적 효과 아니더라도 이 정도 가격 갭이면은 자연 발생으로든 수요가 늘 수 있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가 그 원재료에서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 원재료에서 근데 그 폴리실리콘을 생산할 때 그 자체에서 생산 단가에서 들어가는 게 전기료가 굉장히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지금 발전 단가들이 다 오르다 보니까 이제 폴리실리콘의 코스트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제품 가격 자체도 좀 밀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네네네. 상황들이라서 뭐 그런 흐름들이 좀 2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저 태양광 업체들이 경쟁력은 괜찮습니까? 일단은 국내에 있는 탑티어 업체들 같은 경우는 네. 캐파 측면에서는 다 세계적인 규모를 갖고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뭐 폴리실리콘 하는 OCI나 그 모듈을 하는 한화그룹 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업체들의 체력 자체가 좀 뭐 선두권인 업체들이고, 대신에 좀 중소형 좀 살펴보셔야 될 게, 아까 서두에들 말씀드렸지만 국내 쪽은 확실히 작년 재작년보다는 지원이 좀 줄어드는 분위기고, 네. 해외 쪽은 경쟁 발전 단가가 올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신재생 투자는 철저하게 업체들의 수출 비중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가 똑같은 신재생을 하더라도 국내 비중이 뭐 절반이 넘어간다. 네. 이런 업체들은 향후 5년간 매출 내기가 어려울 거고요. 만약에 뭐 특정 업체가 매출 비중 중에 수출이 뭐 7, 80% 이상이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트렌드를 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네. 지금은 섹터 내에서도 철저하게 수출 기업 중심으로 보시는 게 포트폴리오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한 섹터 정도만 더 보죠.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중국 소비 관련주가 오늘 그래도 하루 정도 괜찮았는데요. 네, 봉쇄가 조금 풀린다고. 그렇죠. 이제. 뭐 실적 베이스보다는 이제 중국 봉쇄 완화 소식인데, 일본도 6월 10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는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 봉쇄 완화 소식에도 사실은 국내 브랜드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약간 포지셔닝이 애매해졌다. 과거에 프리미엄급 상품에서 다소 조금은 그 위치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런데 밑에 로컬 업체들은 또 치고 올라오니까 이제 가격적인 경쟁력이 좀 떨어지면서, 사실 뭐 LG 생활건강은 이쪽도 약간 포지셔닝이 약간 애매해지면서 한번 쇼크를 나타낸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역시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이제 색조 쪽에, 그러니까 올리브영이나 이런 쪽도 보면 매출단에서 색조 쪽이 많이 올라온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미용기기나 이쪽도 상당히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또 그런데 가보면 미용 관련된 쪽에 가보면 굉장히 많이 좀 사람들이 결국 많이 온다는 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실적이 나온 쪽을 좀 지켜보시는 게 맞고요. 뭐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주식을 사기에는 이 리오프닝 관련주라 해가지고 막상 들어가면 좀 그런데, 지난주에도 카지노 이야기가 잠깐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카지노 좋아지는데, 전혀 이제 최근에 이야기 안 되다가 이제 이야기되는 카지노 모니터를 하는 코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커버리지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카지노 모니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2018년에서 19년 정도 사이에 모니터가 한번 들어가는데, 모니터 교체 주기가 한 3, 4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올해 내년부터는 모니터도, 카지노 모니터도 이제 교체 주기가 온다. 뭐 이러면서 이제 턴어라운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분위기는 어쨌든 그렇게 좀 방향은 타고 있는 건데, 철저하게 실적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 여행 쪽은 제가 주변의 반응 보니까 확실히 일본 해제는 좀 아,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가깝고.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지금 대략 보니까 미국 가는 비행기가 지금 비즈니스 아니고 이코노미가 300만 원 정도 한대요. 왕복? 네. 그러면 이제 4인 가족이 간다고 치면은 비행기 값이 1,200이고 거기에 지금 숙소비도 피크라서 네네네. 뭐 한 일주일 간다고 치면은 대충 잡아도 진짜 한 2,000 정도 네. 예산을 짜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분위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가려고 마음 먹다가도 이제 비행기 값에 혹해서 뭐 1인 가구나 뭐
커플 정도는 가는데 네. 4, 5인 가구는 좀 막상 이제 덜컥 쓰기 어려운 비용이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일본은 이제 10일 봉쇄 풀리면서 어쨌든 비용 자체가 절대적 수치가 낮다 보니까 일본은 확실히 제 주변에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환율도 같고 매력적이고. 환율도 되게 매력적이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거리가 가까우니까 요 부담이죠. 영향은 있는 거고 패키지들도 지금 보니까 일부 여행사들 나오는 패키지가 일본 패키지는 이미 다 완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는 거고 또 주말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가 재밌었던 게 그 모 이제 골프 관련 앱인데 네. 이제 태국에 가는 골프 상품인데 이제 3박 5일 동안 뭐 108홀이라는 걸 치고 삼시세끼 다 주고 네. 하는데 뭐 12만 원인가에 간대는 거예요. 비행기값 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홍보성 미끼 상품인 것 같긴 한데 그렇겠죠. 어쨌든 이제 좀 단거리 노선 중심으로는 확실히 이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좀 활동들이 있어서 네. 오히려 미국, 유럽 노선 이런 쪽보다 일본, 뭐 동남아 이런 쪽들 풀리는 게 한 뭐 여름, 가을 정도에는 주변에서 확실히 수요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 또 인스타 하시는 분들이 빨리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해외 나가서 빨리 저 공항에서 사진 찍고 여행지 그렇죠. 가서 사진 찍고 이거 빨리 우리 올려야 되는데. 정프로님이 즐겨 하시는 인스타 리서치. 네, 인경구칠. 그 어디로 보내시죠? 참 그 우리 가족분들 여행 떠나시지 나 않습니까? 호주 멜번 쪽으로 보내려고 멜번 해서. 쪽으로. 멀리 네. 보내시는군요. 아주 멀리. 네. 예. 돌아오기 쉽지 않은 곳으로. 쉽지 않아요. 한 13시간. 아유. 뭐 직항은 조금 짧은데. 여차하면 항공편 끊길 수도 있는 곳으로. 예, 좀 쉽지 않은 곳으로. 그리고 또 살기 좋은 곳으로. 그렇죠. 네. 살기 좋죠 거기. 자, 그렇게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열심히 일을 하셔서 그렇죠. 가족들을 위해서. 네. 자, 우리 박근영 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모레 또 네. 수고해 주셔야죠. 올해는 모레가 저희 선거입니다. 선거라서 선거. 휴일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금요일. 내일 네, 물론 이제 아침에 또 예, 예, 좀 될 것 도와주셔야 같습니다. 되고요. 네, 박병창 부장님 그렇습니다. 대신해서 네. 네, 우리 박근영 부장님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좀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